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20년 연구 결과. 2. KF-21의 41번째 비행 성공. 3. 극초음속 기술의 열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은 안보 분야에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입니다. 우선 6.25 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정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은 아니었지만 공산 세력의 무도한 침략에도 대한민국은 생존했습니다. 다만 전쟁의 참화로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이후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2의 경제대국, 수출 6위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전투기 시장에 뛰어든 지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발주자입니다. 선발주자들은 선행투자로 인력과 기술력을 먼저 선점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발전을 이뤄냈어도 전투기 시장의 성과를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대한민국은 해내고 있습니다. 단 20년 만에 전투기 해외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프랑스 수준의 전투기 플랫폼을 만드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방위산업 세계 순위 4위를 기록하던 이탈리아는 현재 6위로 하락했으며 세계 순위권에도 없었던 한국은 8위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수출 물량의 차이로 분석됩니다. 이탈리아의 수출 물량 감소는 이탈리아 방위산업체를 계속 취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은 수출 물량 증가로 방위산업체를 더욱 막강하게 만들고 있죠. 이러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격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 무기시장의 추이를 분석해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방산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의 1위는 미국으로 세계 시장의 39%를 차지했으며 2위는 냉전 시절부터 미국의 호족수인 러시아가 19%입니다. 우리의 세계 방산 점유율은 2.8%이며 4위인 중국은 4.6%, 1위 이탈리아는 3.1%로 우리와 비해서 순위 차이 대비 점유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도전해볼 만합니다. 만약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가 해외 수출까지 성공한다면 세계 방산시장 4위인 중국을 넘고 아시아 1위로 등극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KF-21의 생산은 자랑스러운 반면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우리 전투기가 효율적인 과정으로 적합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점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에 잠식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 보유국으로 등극하기 위해선 해외 수출 성공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선 꼭 넘어야 하는 산이 남아있는데 바로 전투기 엔진 분야입니다.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소수의 방위산업체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개발되어야 해외 수출에도 발목 잡히는 일이 없기에 현재 우리는 엔진 국산화, KF-21 전투기의 양산을 위한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시제기는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KF-21 보라매가 41차 비행에 이어서 40차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의 핵심은 애프터 버너를 작동한 초음속 비행으로 이전 시험 비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도와 빠른 속력을 테스트해보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는 터보팬 엔진에 애프터 버너를 작동한 뒤 안정적으로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라매 전투기가 이전 시험 비행 시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지 않아 기체 오류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한 중국과 일본 언론의 헛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산화된 엔진이 아니라서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KF-21 보라매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KF-21 보라매를 비롯해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들은 해외에서 완제품 또는 부분 개조 형태로 도입해 일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조립하는 기술 도입 생산 방식으로 획득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생산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KF-21 보라매 엔진의 국산화율이 45% 수준에 그친 것은 결국 자체 개발 엔진이 없는 한계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 보라매가 엔진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고 수출 계획을 진행하게 될 시 미국 측의 핵심 부품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미국 지사가 허가해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가 항공 엔진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관리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또는 기술 협력도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무기 수출 동제법, 수출 관리법을 통해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의 엔진이 사용된 제품, 장비 등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없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F-21 보라매를 포함해 미국 엔진이 적용된 우리 항공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수출 면허를 받아야 하며 만약 허가를 해준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물리한 조건이 따를 거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제 전투기 구입 허가가 나지 않는 나라나 비용이 부족한 국가들은 미국산을 대신해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산 엔진의 부재는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라서 우리의 완전한 자주 국방 및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개발진들은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예정으로는 2030년이면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엔진을 단 KF-21 보라매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될 2만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에 탑재될 8,000 파운드급 엔진에 관한 국산화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엔진 개발진들은 무인 전투기에 사용할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라매에 탑재된 미국산 엔진이 국내산 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는 첨단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3년 만에 우리 군이 주력으로서의 최신의 전투기의 독자 개발 성공에 청신호를 켠 기념비적인 성과입니다. 현재 전투기 개발 능력은 한 나라의 기술력과 국력을 말해주는 가능자로 평가됩니다. 그중 전투기의 심장으로 불리는 엔진은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엔진은 높은 기술력과 오랜 개발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만이 해당 역량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영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정부 조화에 엔진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방산 시장에 전례 없는 활황과 K방산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항공형 엔진 개발 사업과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봅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의 발표에 따르면 국산 제트 엔진 개발은 약 25조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경제적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의 기술력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상승한 성장률과 20년 동안 이룬 각종 성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 KF-21 전투기의 제트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해낸다면 대한민국은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3.5세대 이상 전차를 지원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반대 속에서 폴란드가 단독으로 전차 지원을 결정하여 유럽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폴란드가 독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배경에는 바로 한국 무기들로 구성된 새로운 기갑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결정에 발맞춰 유럽 국가들이 반독일 연합을 결성하여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뒤바뀔 유럽 무기 시장을 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레오파르트의 전차 1개 중대를 지원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자국의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낼 수 있었던 건 한국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레오파르트의 1개 중대 분량인 14대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도착한 이 전차 10여대와 K9 23호는 이미 폴란드 최전방에 배치되었는데요. 이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나머지 K2, K9 자주포로 새로운 기갑부대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한국 무기로 자국의 안보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걱정의 근원인 러시아를 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차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다른 서방의 전차들도 곧 우크라이나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한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수량의 전차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서방의 전차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방어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는 반격의 기세를 올리기 위해 서방 국가들에게 전차 지원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전을 우려한 미국과 독일에서는 전차 지원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리다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우크라이나를 달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폴란드에서 독일의 허락 없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서 독일의 상황이 난감해져 버렸습니다.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독일제 전차인 레오파르트 1을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독일이 전차 지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독일제 전차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독일의 한 고위 관리는 독일제 전차에 대한 독일의 직접 수출과 제3국의 수출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독일의 허락이 없이 멋대로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1을 보내지 말라 경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와 프랑스, 영국 등 여러 EU 회원국에서 전차 지원을 위해 독일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끝끝내 전차를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르트 전차 공여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었습니다만 이번에도 투표는 부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슐츠 독일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방법은 지지국 및 동맹국들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이 먼저 자국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 이상 다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기 위해 독일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슐츠 총리는 키이우에 레오파르트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대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의 용맹스러운 싸움에서 우리의 지원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만은 피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꺼리는 이유가 한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약속하게 되는 순간 EU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EU 국가들은 독일의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독일에서 지원을 허가하고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전차 지원을 보내게 된다면 EU 국가들은 부족해진 전차 수량을 다시 채우려 할 텐데요. 그런데 부실해진 독일 방산 역량은 최소 수십에서 수백 대의 전차를 요구할 EU 국가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사의 CEO 아르민 파퍼는 독일 언론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만일 레오파드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내일 결정한다 하더라도 배송은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투에 맞춰 전차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과 수억 유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주가 확정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EU 국가들은 독일 대신 다른 국가의 전차를 구매하게 될 것이고 유럽을 지배해왔던 레오파르트 전차가 밀려나게 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레오파르트 1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전차는 한국의 K2 흑표전차입니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자신들이 충분한 방산 역량을 회복할 때까지 주변국들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붙들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독일 방산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독일 내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파와 맞물려 독일이 전차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계획은 한국이라는 변수의 개입으로 완전히 어그러지게 돼버렸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할 당시 여러 EU 국가들은 한국이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단 4개월 만에 수십 대의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하면서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 주문했더라면 5년이 지나서도 방금 출발했어요. 라는 말이나 듣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폴란드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문제를 두고 독일을 압박해 왔었습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레오파르트 지원에 대한 독일의 늑장은 지긋지긋하다. 독일의 허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빠르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폴란드는 옳다고 판단한 대로 할 것이며 이른 전 유럽의 안보를 위한 일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이미 250대 전차를 보냈다고 CNN에서 보도했는데요. 한국에서 전차를 주문하자마자 폴란드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제 전차 T-72 전차를 전량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K2 전차까지 도착하자 레오파르트의 전차도 보내버려 폴란드군을 완전히 한국 무기로 도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독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유럽 방산 시장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20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이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같은 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독일의 방산 통제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외신에서도 독일의 미적거림에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대한 독일의 교착 상태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무색하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고, 로이터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수십억이 넘는 무기의 가치를 보여줬지만 독일과 미국은 전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실 전차를 제외한다 해도 가장 많은 지원을 보내고 있는 미국이 독일과 한데 엮여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미국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총대를 메고 나서 독일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이 자국의 주력 전차 챌린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지난 14일 영국 총리실은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를 한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적인 군사, 외교 지원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영국이 주력 전차인 챌린저 2와 추가적인 포격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이 서방 국가, 특히 전차 지원에 안색을 표해온 독일이 스스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지원하게 하거나 최소한 폴란드가 이 전차 지원을 승인하도록 하는데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늦든 빠르든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전차 지원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절대 놓쳐서 안 될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럽에서 최소 수백 대 이상의 전차 주문이 쏟아질 테니 말이죠. 한국 방산의 역량은 이미 수없는 사례들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을 맺고 8월에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창원 공장에서 K2 전차 10대가 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폴란드 땅을 밟은 K2 전차 K9 자주포의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와 기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게다가 폴란드에 무기를 전달하는 김해 에스토니아에서 추가 주문한 K9 자주포 6문을 전달하며 한국의 무기 생산 능력은 아직 한참 여유가 남아있다는 걸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독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EU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K-2유표에 적용된 세계 최초의 기술은 미국과 독일의 주력 전차를 누르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FA-50은 유일무이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었는데요. 심지어 포검 전술에 있어서는 아예 전술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홀려버린 한국 방산 기술력의 정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 그리고 기동력인데요. 특히 전차가 전장의 최전선을 자유롭게 누비려면 우수한 험지주파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력 전차가 3.5세대에 자리 잡으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험지주파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K2득표는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K2에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U 현수장치 덕분입니다. 현수장치란 차체의 진동을 제어해주는 서스펜션을 말하는데요. ISU는 초고압의 유압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어떤 험지라도 K2가 기동할 수 있도록 차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해줍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해외 전차들이 긴봉 형태의 토션바를 현수장치로 채택해서 스프링의 비틀림 특성만 활용한 대비해 K2의 ISU는 더욱 다양한 스프링 특성을 활용해서 전차의 주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ISU의 유무를 쉽게 비유하자면 스프링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과 능동형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의 승차감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ISU의 장점은 단순히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뿐만이 아닌데요.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차고와 차체 자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포의 부양각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목표물 조준 능력과 명중률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K 무릎 꿇기로 알려진 움직임인데요. 이렇게까지 차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K2 흑표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K2에는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월한 현수장치를 바탕으로 기동간 사격 시에도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ISU 방식은 일반 차량에는 시도되어 실제 운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전차 적용 방식은 대한민국의 최초인데요. 높은 하중과 고기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정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조차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ISU 기술을
레드백 장갑차에도 적용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는데요. 그 결과 레드백은 K21보다 더욱 육중한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만점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폴란드 등 해외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K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꺾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급부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K2와 아주 비슷한 운명의 무기 체계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FA50인데요. 최근 FA50은 미들급 경공격기로서 전 세계 밤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카이만의 특별한 제작 공정이 한몫했는데요. 이는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조차 보유하지 못한 패스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IDS 덕분입니다. 보통 항공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엄청난 공기 저항을 견뎌야 하므로 아주 미세한 조립 모차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된 상태로 조립됐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카이는 자동 조립 장치 패스를 이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패스의 경우 동체 결함을 컴퓨터가 확인하기 때문에 오차율이 1,000인치에 불과한데요.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무려 0.025mm에 불과할 만큼 정밀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성인의 머리카락 굵기가 0.07mm에서 0.15mm인 걸 생각하면 패스의 조립은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오차값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작업의 정확성은 물론 조립의 효율성도 극단적으로 높였는데요. 패스를 사용하기 전만 해도 한 명이 11일 동안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조립 작업을 이제는 고작 2월 5일이면 끝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인 LIDS도 패스 못지않게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분해와 결합을 쉽게 하고 작업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접이 아닌 리벳 고정 방식으로 결합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의 개수는 주익과 미익만 17,000개의 전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 구멍을 모두 사람이 뚫어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 공점을 적용하여 공정의 정밀성과 함께 수작업 대비 혁신에 가까운 작업 효율성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LIDS의 도입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84%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이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익숙해질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전술 체계의 고정관념을 숭두리째 박살 내버렸습니다. 바로 포병 전술의 혁신을 일으킨 K10 탄약 보급 장갑차입니다. 탄약 보급 장갑차는 애초 미국이 자동화 탄약 보급 장갑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을 시도했지만 한번 포기했던 체계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 적용 가능한 K10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체계역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104발의 탄약과 504개의 장약 추진체를 적재할 수 있는 K10은 운용병의 안정성과 피탄 노출 방지, 그리고 임무 지속성과 궤도 장갑차의 험지주파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보고 포병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10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포탄 운반 수단은 트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반의 경우 유폭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적재 과정 또한 굉장한 중노동이라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K10의 등장 이후 트럭 적재 시간 대비 4에 불과한 30분 정도면 적재가 끝나는 것은 물론 분당 12발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갑차의 높은 방어력으로 인해 생존성을 크게 증가시킨 것은 물론 K9를 따라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궤도 차량의 기동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의 전투지속 능력은 사실상 무한해졌는데요. 더군다나 K10은 K9와 대한민국이 우수한 포탄, 장약까지 함께하는 패키지의 실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K9를 도입하는 나라는 K10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포병 전술 체계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공병력과
방어력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디테일로 전 세계 밤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독일처럼 기술력에 있어 정점을 찍은 나라일수록 이 디테일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무대로 한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객관적으로 뛰어난 무기 체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판적 시선과 더불어 응원의 눈길이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